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선이 11일 앞으로 다가온 오늘,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선 전 마지막 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45%, 김문수 후보 36%, 이준석 후보 10%로 집계된 겁니다. 민주당은 당연히 좁혀지는 거라면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데 먼저 이 여론조사 결과부터 최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5%,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36%,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10%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6%포인트 하락했고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는 각 7%포인트, 2%포인트 늘었습니다. 의견을 유보하겠다는 응답은 4%포인트 줄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차이는 9%포인트로 지난주 22%포인트에 비해 줄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 후보와 김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 각각 34%, 48%였는데 이번 주 22%, 60%로 더 벌어졌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선 지난주 각각 41%, 39%에서 이번 주 36%, 45%로 여전히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갤럽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과 18일 첫 TV 토론회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기세를 몰아 사전 투표 전에 골든 크로스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중반을 넘어서며 전국적으로 의미 있는 반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승리를 향한 대반전을 예고하는 신호로 평가되며 마지막까지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확장을 통해 반드시 역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실제 여론을 반영하지 못한 조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보수층 과표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상당한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번 조사에서 김문수, 이준석 후보 지지율을 단순 합산한 수치는 이재명 후보 것보다 1%포인트 컸습니다. 다만 두 후보가 실제 단일화를 한다 해도 어느 한쪽의 지지자들이 다른 쪽으로 그대로 옮겨갈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선거전이 중반에 접어들면서 판세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건데 바로 이어서 JTBC만의 선거 여론조사 분석 시스템 메타제이로 분석해보겠습니다. 특히 변화를 눈여겨봐야 할 곳, 수도권과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PK 지역입니다. 이자연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메타제이 분석 결과로도 지난 21일 기준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격차가 9.4%포인트, 한 자릿수대까지 좁혀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지난달 27일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28.5%포인트까지 벌어졌었는데요. 그래프의 전체 흐름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이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인 것 보이실 겁니다. 다만 여전히 이재명 후보의 리드는 오차범위 바뀝니다. 다만 이 추이에 변화가 생긴 건 유권자 수가 많은 지역에서 김 후보의 지지세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유권자가 2,200만, 전체의 거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보겠습니다. 서울 그래프인데요. 일주일 전 지난 16일까지만 하더라도요. 이재명 후보가 11.5%포인트 앞섰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 20일 기준으로는 이재명 후보 44.8%, 김문수 후보 42%로 오차범위 내로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같은 수도권인데요. 경기 인천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1위를 달리고는 있습니다만 그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유권자 660만 명의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추세가 비슷합니다. 이 김문수 후보는요, 지난 9일에 28.1%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일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46%로 17.9%포인트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요, 지난 11일 이 48.2%였다가 가장 최근 조사 42.5%로 소폭 하락하면서 이 두 후보가 현재는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선거 최대 표받치기도 한 수도권과 부울경에서 이 보수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 또 하나 저희 메타제이 분석에서도요, 이준석 후보 지지율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30대 미만 유권자들의 표심이 두드러집니다. 지난 20일 기준입니다. 그 18세 이상 29세 이하죠. 그 유권자 가운데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 비율이 25.5%였습니다. 2주 전에 비해서 약 2배가 됐습니다. 30대 유권자 사이에서도요, 이준석 후보는 지난 9일 이후에 이 10%대 지지율을 쭉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젊은 층 표심을 기반으로 해서 이준석 후보의 전체 지지율을 보면 완만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지난 18일에 있었던 첫 번째 TV 토론 이후로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 본인이 완주 의지를 드러낸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에선 어떻게든 단일화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저녁 열리는 두 번째 TV 토론회가 향후 지지율에는 어떤 변수가 될지 다음 주에도 메타제이에서 분석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JTBC 이자연입니다. 네, 잠시 후 8시부터는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이 시작됩니다. JTBC는 이번에도 토론을 생중계해드리면서 쏟아지는 후보들의 여러 주장 중 어떤 게 사실인지 실시간 팩트체크도 동시에 해드립니다. 그에 앞서 이번 토론의 관전 포인트도 짚어드릴 텐데 유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2차 TV 토론에선 막판 변수로 등장한 보수 단일화를 둘러싼 후보들의 공방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러브콜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단일화의 배경엔 당권 거래가 있다며 깎아내린다는 전략입니다. 이 후보는 김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는 내란 세력이란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최근 부정선거 다큐 영화를 관람하며 공개 행보에 나선 점도 공격 포인트입니다. 그분 지금 멀쩡히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별거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부정선거 얘기하고 있어요. 부정선거인데 왜 본인이 당선됐습니까? 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김 후보는 반 이재명 전선을 치며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할 예정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조희대 특검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지귀현 판사에 대한 공세를 펴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나선 점을 비판할 걸로 보입니다. 법원부터 시작해서 대법원장 다 탄핵해버리고 검사도 다 탄핵해서 검수완박 아시죠? 자기는 죄는 지어도 감옥은 안 가겠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유일한 진보 세력임을 내세우며 특히 김 후보에게 공세를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쯤 되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대리인 아닙니까? 윤석열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여기 나오셨습니까? 국민통합과 연금, 의료개혁, 기후위기 등의 주제에 대한 각 후보의 정책 비전도 제시될 예정입니다. JTBC는 1차 토론에 이어 2차 토론에서도 후보자의 발언을 실시간 팩트체크합니다. TV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찍어 JTBC 홈페이지와 X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단일화 시한으로 꼽아온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이 시한을 사전투표 전까지로 늘려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완주 의사를 거듭 밝힌 이준석 후보를 향해 그러다 지면 이준석 책임론일 수 있다는 압박도 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6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화마을을 찾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노무현과 닮은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3당 합당을 거부하고 이제 어려운 작은 당에서의 정치를 선택했을 때 그 마음, 저도 비슷한 길을 따라가 보니 너무 잘할 것 같고. 외부의 단일화 제안에 응하는 대신 대선 레이스를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드러낸 겁니다. 40대 총리론까지 들어 구애하던 국민의힘은 그래도 단일화 기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투표용지 인쇄 전인 내일로 꼽던 단일화 시한은 사전투표 전까지로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강론을 꺼내들었는데 단일화 덕기에 매달려 있기보다는 우리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는
소위 말하는 자강에 더 비중을 두고 선거운동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지지율을 더 높여야 단일화 협상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동시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단일화 원칙에 합의해달라고 공개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단일화로 공동정부를 이끌거나 100% 개방형 국민 경선으로 통합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준석 책임론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수 단일 대우 형성에 방해가 되고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의 당선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되거든요. 민주당은 단일화를 한다면 박근혜, 윤석열에 이은 이준석의 세 번째 양두구육이 될 것이라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글쎄 결국 내란 세력과 단일화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이 되기도 합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주요 후보들의 정책이 담긴 공약집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정책을 봐달라고 외치면서도 정작 유권자들이 그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공약집은 내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주요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10대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경제를 살리겠다, 안보를 지키겠다는 식의 포괄적 약속일 뿐 구체적인 공약은 공약집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약집을 다음 주에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약집은 27일 이후에 발간을 목표로 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가급적 빨리 공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보가 막판에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 후보와 의견 조율이 없는 공약을 미리 정리해 놓기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주요 후보들은 선거운동 기간 지역을 돌면서 맞춤형 공약들을 내놨지만 부울경 메가시티 해야죠. 그건 장기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GTX를 빨리 착공해서 완성하겠습니다. GTX는 180km로 달리기 때문에 이런 약속들을 언제까지 어떻게 지킬지는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5일까지 진행되는 재외국민투표는 공약집 없이 끝날 게 확실하고 사전투표는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TV토론 역시 공약집 없이 진행되면서 정책 토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공약집도 없이 선거를 치르는 건 문제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고 하는 그 달달한 약속으로만 선거를 치르고 그래서 이건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앞서 지난 2017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졌는데 당시 주요 후보들은 모두 사전투표일 최소 엿새 전에 공약집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대선 현장 황예린 기자와 돌아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첫 번째 현장 어디입니까? 네, 후보들의 추모하는 방법을 보러 가겠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6주기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입니다. 네. 오늘 공식 추도식에 대선 후보 3명 모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TV토론 준비를 이유로 들었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신변 위협 제보가 특히 많았었다고 합니다. 대신 오전에 미리 추모를 했는데 묘역에 헌화를 한 뒤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연신 올려다 보면서 눈물을 삼키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눈과 코까지 빨개진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왜 울었는지도 설명을 했다고요? 네, 노 전 대통령이 정치검찰 탄압으로 서거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여러 감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에서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인데 결국은 상대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정말로 잘못된 그런 움직임의 그 희생자 중에 한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십니다. 자신도 테러 위협을 받고 있는 점 등을 떠올린 것 같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어땠습니까? 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새벽 일찍 참배에 나섰는데요. 2003년 미국 유학 때 노 전 대통령한테 장학증서를 직접 받으며 들었던 말을 언급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언젠가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이바지해야 된다는 이 대통령 후보라는 자리에 서서 보니
참 그 말씀이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었구나. 최근 단일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등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는요? 네, 김 후보는 참배는 하지 않고 대신 메시지를 냈습니다. 바위처럼 단단한 기득권에 맞서 싸우고 늘 노동자와 약자의 편에 섰던 분이다. 그러면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일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국민께 모든 권력을 돌려드리는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후보 3명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입장에 맞게 노 전 대통령을 추모했습니다. 네, 두 번째 현장은 어딘가요? 뿔난 불교계가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불교계에서 김문수 후보의 나흘 전 발언에 항의를 했는데 먼저 논란의 발언부터 보겠습니다. 공산 대륙의 이 끄트머리에서 자유의 대한민국을 세우게 된 것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과 기독교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이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요. 덕담의 수준을 넘어서 헌법에 명시된 건국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했다. 기독교 편향적인 발언은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한 겁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오해라면서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이 조계종 중앙종의 의장실을 직접 찾아가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조계종에선 후보가 공개 사과하라며 완강한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공개 사과한다고 합니까? 국민의힘 선대위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내일 일정을 주목하라고 했는데요. 김 후보 내일 아침에 충북 단양에 있는 구인사라는 절을 방문합니다. 여기서 사과 메시지를 직접 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현장으로도 가보죠. 진짜 박근혜 지지 단체가 있는 곳입니다. 이 단체가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자신들이 진짜 박근혜 지지 단체라고 소개하면서 가짜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잖아요. 대통령도 진짜 대통령이 있고 가짜 대통령이 있습니다. 김동열이는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허락을 받고 이재명한테 넘어갔습니까? 100% 아닙니다. 방금 가짜라고 언급된 사람 박근혜 서포터즈 김동열 회장입니다. 나흘 전 민주당사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저와 함께 태극기를 들고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측근인 유영하 의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만 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황예린 기자였습니다. 네, 경찰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기록과 윤석열 전 대통령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경호처 반발 때문에 여러 차례 확보에 실패했던 바로 그 증거물 드립니다. 특히 계엄 당일부터 올해 1월까지의 통화 기록 등을 대부분 복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경찰은 12.3 비상계엄 이후 경호처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6차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불리는 강경파 김성훈 차장 등이 장악한 지휘부는 번번이 이를 막아섰습니다. 군사 기밀구역이란 명분으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아선 겁니다. 하지만 오늘 경찰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의 경호처 서버 기록을 임의 제출 방식으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 혐의로 발부된 만큼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기록만 받았다고 했습니다. 관계자는 경호처가 범행 이전, 즉 체포 저지가 이뤄진 1월 3일 이전에 서버 제출을 꺼렸다면서도 계엄이 체포 저지의 동기가 될 수 있기에 그 연관성을 근거로 앞선 기록도 함께 받았다고 했습니다. 비화폰 서버 기록은 이틀마다 삭제되지만 경찰은 포렌식을 통해 대부분의 통화 기록과 문자 내역을 복구했고 이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의 경호처 명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연속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 휴대전화는 일반 모드와 비화 모드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경호처 서버에만 기록된 비화 통화는 수사기관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경호처 비화폰으로 군 비화폰과 통화하면 그 기록이 경호처 서버에만 남기 때문에 경호처 기록이 내란 혐의 수사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영장에 적시된 체포 저지의 한정에 받았다고 했지만 계엄 시기의 기록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한 기록이 윤 전 대통령 수사와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온 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대법관이 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국민의힘에서 거센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준비 중인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법관 수를 늘리고 임용의 문턱은 낮추는 겁니다. 현행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4명인데 이를 3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임용 자격에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법조인이 아니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대법관은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20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는 자격을 갖춰야만 임용될 수 있습니다. 법안을 준비 중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재풀을 넓히는 차원이라면서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4명으로 고정된 채 35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침해하는 이 거친 숨소리의 결단을 포장하는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에 대법관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을 이미 2차례 냈습니다. 재판 지연으로 인한 사법부 불신 등의 문제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임용 자격 완화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대법관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권력에 충성하는 어용 지식인들이 대법원에 포진하는 일이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주진우 의원 등 법조인 출신들도 사법부 해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내란 혐의 재판이 일부 비공개로 진행되는 걸 놓고 논란이 일자 재판장인 지규현 판사가 오늘 김용현 전 장관 재판을 공개 진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 판사는 자신의 접대 의혹에 대해서 후배들과 친목 모임일 뿐이라고 해명하는 소명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시작된 재판에 검찰과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은 재판 공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일부 증인을 제외하면 안보와 관계없다며 공개를 주장했고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애초에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적반하장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러자 지규현 부장판사는 제일 억울한 건 재판부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증인들의 소속기관이 비공개를 전제로 증인 신문을 승낙했다며 증거 능력을 살리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후 증인 신문부터는 비공개 요청이 없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 27일부터 재판이 시작된 지 2달 만에 공개가 전격 결정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 부장판사는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일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삼겹살에 소맥을 사주는 사람도 없다면서 접대는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의혹의 근거라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네, 지규현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십니까? 사진이 있는데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습니다. 지 부장판사 소명서엔 민주당 주장과는 배치되는 증빙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배들과 친목 모임일 뿐이며 사진이 촬영된 날짜도 민주당의 주장한 날과 다르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현장 조사와 관련자 면담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검찰이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통일교가 김 여사에게 자신들의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양빈현 기자입니다.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참고인 신분으로 출국 금지했습니다. 검찰은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건진법사에게 전달한 배후에 한 총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씨는 검찰 조사에서 선물 전달이 한 총재 뜻에 따른 것이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줄을 대 현안과 관련한 청탁을 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 아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부부 압수수색 영장에도 통일교의 5가지 현안이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통일교의 아프리카 새마을 운동 사업에 대한 청탁 정황도 들여다보는 중입니다. 저는 작년 5월과 9월 아프리카 54개국 연대체인 아프리카 유니언의 의장인 메키살 세네갈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긴 시간 함께 신아프리카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를 했고 이때 언급된 신아프리카 프로젝트가 아프리카 새마을 운동입니다. 검찰은 2022년 새마을 운동을 아프리카에 수출하면 우리나라 영향력이 커질 것이란 윤 씨 문자에 건진 법사가 대단하고 훌륭하다고 답한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아프리카 새마을 운동은 같은 해 11월 김 여사와 케냐 영부인의 환담 브리핑에서도 언급됩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최근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새마을 운동 도입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들을 토대로 통일교와 윤 전 대통령 부부 간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네, 이에 대해 통일교는 전 통일교 본부장 윤모 씨가 개인적으로 벌인 일일 뿐 통일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TBC가 통일교 내부에 퍼진 윤 씨의 입장이 담긴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이 입장문은 모든 건 한학자 총재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정반대 주장을 합니다. 이은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통일교 측의 김건희 여사 고가 선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지난해 12월 말 윤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후 통일교 내부에서 윤 씨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이 정론직필이란 제목으로 배포됐습니다. 입장문 약 수십 건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검찰 압수수색 직후인 지난 1월 맨 처음 나온 입장문입니다.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억울함을 해명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글은 시작됩니다. 이후 윤 전 본부장은 참어머님께 모든 중요 사항을 충실히 보고했다. 참 부모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아 모든 결정을 진행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기서 참 어머님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말합니다. 다른 입장문들에도 참 어머님 뜻을 충실히 따르며 실행해왔다는 취지의 주장이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JTBC 보도로 건진 법사 게이트가 알려진 지난 4월에 나온 입장문은 윤 씨에 대해 대선에 대한 실질적 대응 전략까지 한 총재의 뜻을 실현하는 중심 참모였다고 소개하는 대목도 등장합니다. 윤 씨는 지난 대선 직후 통일교 행사에서 윤석열 당시 당선인과 1시간 독대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때도 한 총재 얘기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독대를 했습니다. 거기서 어머님을 증거했습니다. 저는. 윤 씨의 주장대로 김건희 여사 선물 전달이 한 총재의 지시에 따른 거란 정황이 나온다면 한 총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네, 이렇게 통일교 측은 자신들과는 연관이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검찰은 한학자 총재의 출국을 금지하고 통일교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사회부 정인아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 김 여사 선물을 준비한 전 통일교 본부장 윤모 씨, 윤 씨의 입장이 담긴 문건을 저희가 새롭게 취재를 했어요. 네, 이 윤 씨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론직필이란 제목의 문자 메시지가 올해 초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통일교 인사들에게 보내지고 있습니다. 이게 통일교 신도들 사이에 퍼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윤 씨가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이후부터 통일교 내에서 뿌려지고 있는 건데요. 그 문자 메시지 수십 개를 입수해서 살펴보니 검찰 수사에 대한 윤 전 본부장의 입장과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일부 지도부에 대한 원망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한학자 총재가 출국 금지됐다는 소식이 어젯밤에 알려졌었는데 이 소식이 알려진 직후에도 입장문이 나왔다고요? 네, 어제 날짜로 작성된 정론직필이 또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요. 제목에 무능한 지도부의 오만이 부른 통일가 사태, 이제는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돼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의 출국 금지가 내부 지도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결과라면서 통일교 지도부가 검찰 수사 사안을 윤 씨의 개인적 일탈로 몰며 책임을 회피하고 명백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고 써 있습니다. 꼬리 자르기다. 네,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꼬리 자르기를 하려 했기 때문에 결국 총재의 출국 금지라는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주장입니다.
또 6개월 동안 한 총재에게 검찰 수사 상황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고 통일교 지도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이런 주장도 담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신 입장문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게 윤 씨 혼자 한 일이냐, 왜 윤 씨에게 떠넘기냐, 뭐 이런 얘기일 텐데 여기에 대한 통일교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통일교 측은 정론직필이란 글이 내부에서 누가 쓰고 보낸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신빙성이 없는 내용이라고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통일교는 검찰 조사와 관련해 전직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이란 입장을 일관되게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통일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신도들에게 알리는 글을 보시면요. 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어느 개인의 사적인 동기와 행동이라며 통일교와는 연관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검찰은 아무튼 한 총재를 대상으로도 수사 대상을 넓히고 있는 거잖아요. 네, 검찰이 한 총재를 출국 금지한 건 결국 총재의 승인을 받아서 김건희 여사에게 줄 선물을 마련하고 윤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를 한 게 아닌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통일교의 회계 자료들도 확보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통일교 자금으로 김 여사에게 줄 선물을 마련한 건지 윤 전 본부장이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하기까지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있는지 조사할 걸로 전망됩니다. 네, 이것도 좀 짚어볼까요? 이 문제의 샤넬백을 받은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경옥 씨, 유 씨에 대한 수사 상황 어떻습니까? 네, 검찰은 김 여사의 수행비서인 유경옥 씨가 샤넬 가방을 교환하면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85만 원을 추가 결제한 정황을 파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는 차액을 건진 법사가 현금으로 돌려줬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가방을 교환할 때 두 차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정치권 인사와 동행했다고도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유 씨와 건진 법사가 말을 맞췄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만간 유 씨 등을 다시 소환해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인아 기자였습니다. 올해도 최악의 더위가 예고됐습니다. 기상청이 여름 날씨 전망을 내놨는데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더울 확률이 90%에 달합니다. 이한기 기자입니다. 최악의 무더위와 극한 호우가 기록된 지난해 여름, 서울엔 34일간의 열대야가 이어졌고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올여름도 견디기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6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80%에 달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7, 8월은 비슷하거나 더 더울 가능성이 90%로 올라갑니다. 가장 큰 원인은 뜨거워진 바다입니다. 서태평양 수온이 높아지면서 대기 상층으로 떠오른 뜨거운 공기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우리나라 부근에서 가라앉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앉은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밀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남동쪽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어 우리나라로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어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그래도 최악의 불볕더위가 덮쳤던 작년보다는 상황이 조금 나을 걸로 보입니다. 지난 여름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두 겹으로 덮고 있었는데 올해는 티베트 고기압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다만 여전히 평년보단 더울 것으로 전망돼 폭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 6월 강수량은 평년에 비해 많을 걸로 보여 극한호우 대책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올여름 태풍 피해는 상대적으로 덜할 걸로 예상됩니다. 매년 2-3개 정도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데 올여름엔 태풍이 대만 부근이나 일본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석 달 전 저희 JTBC가 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 교사들이 장애 아동을 학대한 장면을 전해드리며 큰 공분이 일었는데요. 저희가 그 사건을 더 추적해보니 피해 아동이 무려 26명이나 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가해 교사 2명을 구속한 경찰은 조직적 범죄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말이 서툰 장애 아이의 목을 잡아 찍어 누르고 꼬집고 탁자에 부딪히도록 밀칩니다. 또 다른 아이에겐 숨을 못 쉬게 입을 막고 짓눌러 압박합니다. 부산 한 언어발달센터 교사가 장애 아동에게 상습적으로 저지른 학대 장면입니다. 당초 센터 측은 직원 제보로 CCTV를 확인한 뒤 아동 4명이 피해를 봤다고 신고했습니다. 다른 친구들 거에서는 이제 제 눈에 그렇게 보여졌던 부분들은 없어서. 경찰은 석 달치 영상 기록을 압수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자녀에게 평소 없던 이상 행동이 나타나거나 수업 후 얼굴에 멍이 들고 상처가 생겼다는 피해 아동 부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시간 관리를 해야 될 사람이 시간 관리도 안 했고 이 일이 언제부터 벌어졌는지 그래서 꼭 알고 싶어요. 경찰은 CCTV와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피해 아동은 26명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대규모 학대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라고도 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가해 교사들은 재취업을 이유로 센터에서 경력 증명서를 떼어갔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한테 했던 행동을 제가 제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경찰은 가해 교사 2명을 상습 아동 학대 혐의로 구속하고 해당 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유심 교체 예약을 하고도 바꾸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500만 명이 넘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에 통신사를 바꾼 사람도 40만 명에 달했는데 전다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 전 SK텔레콤 대리점 앞마다 길게 늘어섰던 줄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유심 교체를 예약해놓고도 아직 진행하지 못한 가입자는 500만 명이 넘습니다. 공지 들어가고 딱히 그냥 기다려 달라고만 말이 있어서 좀 문자로라도 좀 대기번호라던가 그런 게 있으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오늘 0시 기준 예약자 가운데 유심을 교체해간 비율은 36%에 그쳤습니다. 유심 교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유심 교체 안내 문자가 잘못 발송되는가 하면 제가 시간을 일부러 내서 찾아갔는데 다시 한번 내방해서 바꿔달라. 800분한테 오전 송됐다고 내일 방문해서 교체하기로 했어요. 일부 대리점은 그 와중에 고객 동의 없이 광고 문자를 보내는 단골 매장 등록을 진행해 원성을 샀습니다. 많이 그렇게 좀 설명도 안 해주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인증번호 보내라는 건 이게 하나의 유심 기변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지. SK텔레콤 측은 다음 달 중순 유심 교체가 완료된다는 입장이지만 기다리다 못해 다른 통신사로 이탈하는 사람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약간 조금 불편하고 또 무책임하고 또. SK에서 LG로 해요. 못 바꾸다가 이번에 그냥 아무래도 불안해가지고 다시 그냥 바꾸게 됐어요. 실제 한 달 새 타 통신사로 변경한 가입자는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3년 전 시작된 해킹의 배후가 여전히 미궁 속인 가운데 가입자 1000여 명은 다음 주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집단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신재생 에너지 공약을 내놓는데 편승한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 업체는 다른 회사 사옥 사진을 내걸고 단역 배우까지 섭외해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이달 초 김모 씨는 유튜브를 보던 중 수소 투자로 수익을 냈다는 투자자 영상을 접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우선 안정적인 이자 소득을 최우선으로 꼽을 수 있겠죠. 정부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업체에 투자금을 넣으면 매일 3%씩 이자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선거철이고 이렇게 대선 후보들도 수소가 미래에는 청정 에너지다. 뭐 그런 말이 제일 많았으니까 이런 쪽 관련 투자라고 하면 사람이 눈도 뜨이고 귀도 뜨이는 것 같습니다. 업체 홈페이지엔 그럴듯한 사옥 사진과 사업 설명이 내걸렸고 유명 연예인도 홍보 모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김 씨는 종잣돈 3천만 원을 입금했지만 이자는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도 같은 수법에 350만 원을 잃었습니다. 이거는 나라에서 100% 보장해준다 이렇게 광고를 하거든요. 투자자들 후기를 보면서요. 여러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수익을 냈다고 하니까. 알고 보니 홍보 영상에 나오는 사업과 사업 속에는 다른 회사 홈페이지를 그대로 베낀 거였습니다. 그게 본 그린수소 생산 공장인 것처럼 그렇게 동영상이나 유튜브에 또 배포를 했더라고요. 저희가 형사 고소를 제출했고요. 홍보 모델이라던 연예인 역시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당한 거였습니다. 저희는 발견하는 즉시 그쪽에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유튜브 영상에 출연해 수익을 냈다는 투자자들도 섭외된 단역 배우로 확인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30여 명, 피해 금액은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를 삭제하고 모든 소통 창구를 폐쇄한 상태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최근 껌 모양의 파우치형 담배인 이른바 잇몸 담배가 우리 주변을 스며들고 있습니다.
니코틴에 중독되거나 구강암 같은 암 발생 위험이 큰데도 정확한 정보도 별다른 제재도 없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작은 껌처럼 보이지만 잇몸 사이에 끼워서 사용하는 담배입니다. 담뱃잎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뭉쳐서 만든 겁니다. 연기도 안 나고 사무실에서 일 바쁜데 여기서 쓸 일이 없잖아요. 여기 번거롭고 이럴 때 몰래 쓰기도 너무 집중하실 때 쓰시기. 질병관리청은 향후 국내에 확산 우려가 큰 2세대 신종 담배로 파우치형 담배를 꼽기도 했습니다. 이미 해외 직구 사이트부터 공식 온라인몰,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온라인으로 구매해보니 성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사흘 만에 제품이 도착했습니다. 문제는 니코틴에 중독될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마케팅적인 장치들이 청소년 사용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급속도로 이 제품에 대한 사용자가 늘어날 거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권련과 니코틴 파우치를 함께 사용하는 중복 사용자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치주염부터 구강암 발생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국소적으로 그 니코틴 파우치가 접촉된 잇몸 점막 부위가 직접적인 손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잇몸이 하얗게 변하는 그런 백색 병변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구내염이 생겼다 등 부작용에 대한 경험담도 상당수입니다. 하지만 현재 현행법상 파우치형 담배를 담배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에 들여올 때 제재할 근거가 마땅치 않습니다. 아직 부작용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도 부족합니다. 잇몸 담배, 이용자는 늘어나고 우려는 커지는데 제재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철수시켜 다른 곳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미국과 논의한 게 없다고 밝혔지만 대선 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일부를 철수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군 4,500명을 빼내서 괌 등에 보낸다는 구상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을 재배치한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직 보고되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관련해 미국 국방부가 말을 아낀 가운데 우리 국방부는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대북 정책의 일환이라지만 우려는 있어 왔습니다. Inherently, it would reduce our ability to prevail in conflict. 지난해 말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 28,500명을 그대로 두기로 한 바 있습니다. 2020년에 늘린 이래 이 규모는 국방수권법에 따라 유지돼 왔습니다. 주한미군을 줄이겠다는 트럼프의 의지가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지만 일기 때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It's not a question of reduction. It's a question of will they contribute toward the defense of their own nation. 트럼프는 미국이 잘 사는 나라를 지키는데 돈을 쏟아붓고 있다며 방위비 인상을 들먹이곤 했습니다. 압박할 때마다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숫자조차 헷갈려 했습니다. We have 32,000 soldiers in South Korea protecting you from North Korea. You've got to pay. 지난해 대선 과정에는 주한미군을 4만 명이라고까지 부풀리면서 철수 가능성을 흘렸습니다. And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잘못된 수치를 던져놓곤 원하는 걸 얻어내는 건 앞선 관세 협상에서도 그랬습니다.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우리로선 방위비 증액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하버드대를 상대로 외국인 학생 등록을 금지하는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400명 넘는 한국인 유학생들도 졸지에 학교를 못 다니게 될 처지가 되는 건데 일단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 정부가 하버드 대학의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시켰습니다. 하버드대는 더 이상 유학생을 새로 받을 수 없고 재학 중인 유학생 6,800명도 다른 학교로 옮기지 않으면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정부 정책에 맞서 폭력과 반유대주의를 조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버드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They're trying to punish
a institution in the United States for not bending to its political will. 앞서 트럼프 정부는 하버드대에 3조 원 규모의 정부 지원금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연이은 초강경 보복 조치에 학생들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And I think it should worry a lot of people because it isn't just going to be Harvard. We've seen this before. This is the first step, and unfortunately, there likely will be many more. 실제로 다른 대학들에 대한 유사한 조치도 검토 중입니다. Absolutely. We are absolutely. This should be a warning to every other university to get your act together. 하지만 곧바로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정부의 유학생 비자 박탈을 권한을 넘어선 자의적인 판단으로 보고 별도 심사 없이 유학생 체류 자격을 종료하는 조치를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버드대 유학생들의 법적 지위는 당장 박탈되거나 추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날 밤 트럼프 정부는 컬럼비아대 역시 유대인 학생에 대한 괴롭힘을 방관했다며 추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준석 잘 아리냐 알못이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그 줄임말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자, 대선을 지금 열흘 정도 앞두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 단일화 여부가 지금 급격하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을 같이 했다가 최근에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던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가 자, 자신이 누구보다 이준석 후보를 잘 안다면서 단일화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먼저 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 스타일은 제가 잘 아는데 진짜로 하기 싫으면 그냥 무반응입니다.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저는 첫 번째는 기사화되는 유일한 방법이고 효과가 클 거다는 생각을 했을 거고 둘째는 안 할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했다고. 자, 그러면서 허은하 전 대표는 다음 주 수요일이죠. 28일을 D-Day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전투표 전날이죠. 네, 하긴 뭐 지난 대선 때도 생각을 해보면 안철수 의원이 사전투표 바로 전날에 그 후보 사퇴를 했죠. 그렇습니다. 자, 역시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을 같이 하다가 최근에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김용남 전 의원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네. 자, 이준석 후보는 27일 마지막 TV 토론까지는 참여할 것이다. 자, 단일화 이슈로 본인의 정치적인 위상을 최대한 높인 뒤에 그 다음 날 단일화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 거듭 단일화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후보와 당을 함께한 두 사람 모두 단일화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두 사람 다 지난해 말부터 이준석 후보와 갈등을 빚거나 멀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뭐 이준석 후보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알고 보면 이준석 후보 자체는 단일화라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늘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지난 대선 때였죠. 국민의힘 당대표를 하면서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없이도 얼마든지 뭐 지지층 흡수가 가능하다 이러면서 자강론에 무게를 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 어제였습니다. 만약에 단일화 안 하겠다는 약속을 깨면 의원직을 사퇴할 거냐 이런 질문이 기자들 사이에 나오니까 이에 대해서 자, 돈을 걸려면 걸겠지만 상당히 모욕적인 질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뜻의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대선까지 11일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한번 지켜보죠. 다음 이슈는 뭔가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손학규가 어제였죠.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한 바로 그날 유세 차량에 올라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이크를 잡자 김문수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 지지를 선언해서 화제가 됐는데 그 장면 바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김문수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김문수! 네, 이 장면이 오늘 하루 종일 화제가 됐는데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실수를 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 장면 때문에 과거에 손학규 전 대표가 했던 그 말실수가 다시 한번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 2019년이었는데요. 바른미래당 대표 시절에 거의 분당에 가까울 정도로 당내 어떤 극심한 갈등 상황에서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당 이름을 착각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더불어민주당 확실하게 지킬 겁니다. 왜? 이게 내가 추구해온 정치적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이게 뭐 손학규 전 대표만 이랬다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게 이게 선거 때마다 후보 이름 잘못 말하는 경우는 늘 있어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뭐 웃음도 주고 그렇게 하죠. 자, 대표적으로 후보 이름을 잘못 부른 사례가 바로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무성 전 대표 때였습니다. 자,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어떤 후보를 지지하다가 말을 잘못했는지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안철수를 선택해 주시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하루에 10번 넘게 연설하다 보니까 여러분 웃기려고 일부러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준석에게 맡깁시다. 저 당시에 서울에서 이준석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같이 경쟁을 했었죠.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보죠. 자,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춤 금지령. 자, 민주당에서는 선거운동이 시작한 이래 여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율동하는 모습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좀 몇 가지 장면을 가져와 봤는데요. 최민희 의원, 박선원 의원, 이재정 의원 등이 저렇게 열심히 율동하는 모습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잠깐 보시면요. 거의 뭐 박선원 의원은 돌리기도 하죠, 몸을. 네, 옆돌기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선대위가 오늘 춤 금지령을 내린 겁니다. 네, 이게 저도 이 영상을 봤지만 춤을 잘 춘다 이런 호평도 많던데 왜 금지령까지 내린 건가요? 일단 오늘은 마침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이라서 하루 경건하게 선거운동을 좀 하자 이런 당부가 있었고요. 다만 최근 지지율 흐름 등도 어떤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고요. 참고로 제가 선대위의 고위 관계자한테 직접 물어봤더니 일단 오늘까지는 전면 금지이고 내일부터는 율동 같은 걸 다시 할 것이다. 다만 막춤 같은 것은 자제하자 이런 기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세 가지 장면 중에 어떤 게 해당이 될지는 직접 판단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일형 당뇨를 앓고 있는 9살 초등학생이 아버지와 함께 세종에서 서울 국회의사당까지 170km 거리를 걷는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을 만나 일형 당뇨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송승환 기자가 만났습니다. 일형 당뇨를 앓는 9살 유라양과 아버지 박근용 씨가 오늘부터 어려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세종에서 서울 국회의사당까지 약 170km를 8박 9일간 걷기로 한 겁니다. 이유는 하나, 대통령 후보를 만나 일형 당뇨 환자 가족의 고통을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혈당 조절을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부담은 되지만 정부 측에 오래전부터 췌장장애를 신설해달라 그래서 계속 주장을 해왔고 굉장히 불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형 당뇨는 췌장에 장애가 생겨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주로 식습관 때문에 생기는 2형 당뇨와는 전혀 다릅니다. 완치가 어려워 수시로 혈당을 측정하고 주사나 펌프로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그 새벽에 자고 있을 때 간지러울 때 이렇게 긁다 보니까 떼지는 경우도 있고 테이프가 다 떼져서 엄마가 맨날 갈아줘야 되니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관리기기 비용과 병원비도 환자 가족에게 큰 부담입니다.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적게는 최소 기본적으로 20만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충남 태안에서는 일형 당뇨 환아와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정부가 기기 구입의 90%를 해주기로 했지만 성인이 되면 이마저도 줄어듭니다. 일형 당뇨병 환자의 자살 위험은 암 환자보다도 1.8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평생 투병해야 하는 고충이 커 제도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일형 당뇨에 대한 지원을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걷는 모습을 보면은 다른 애들도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JTBC 송승환입니다. 테슬라에 복귀한 일론 머스크가 개발 중인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의 모습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사람 말을 알아듣고 행동하고 어려운 작업도 동영상만으로 학습이 가능하다는데 백민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뚜껑을 열어 쓰레기를 버리고 빗자루로 과자 조각을 쓸어 담습니다. 종이처럼 얇은 키친타올을 뜯고 요리하듯 냄비 안을 휘휘 젓기도 합니다.
청소기를 쓰는 것도 이제는 로봇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문을 열고 버튼을 누르고 커튼을 치는 동작이 제법 사람 같아졌습니다. 아직까진 뚜껑을 열고 봉투를 넣어달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해야 하지만 복잡한 명령어 없이 사람의 말로만 움직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현지 시간 21일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입니다. 머스크는 역대급으로 잘 만든 제품이라고 자찬하면서 모든 작업은 사람의 동작을 보여주는 영상을 통해 직접적으로 학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로봇처럼 하나하나 작업을 입력한 게 아니라 로봇이 인간의 행동을 직접 보고 익혔다는 겁니다. 인터넷 동영상만 봐도 학습이 가능한 만큼 배우는 속도도 더 빨라지고 할 수 있는 행동도 크게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머스크가 옵티머스를 대대적으로 공개한 건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중국이 바짝 추격하는 걸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Now, I'm a little concerned that on the leaderboard, ranks 2 through 10 will be Chinese companies. But I'm confident that rank 1 will be Tesla. 중국은 지난달 19일 베이징에서 세계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마라톤 대회를 열었고 8월에는 춤, 축구, 농구, 마루운동 분야를 겨루는 세계 최초 로봇 체육대회도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5월은) 대학 축제 기간이죠. 축제마다 어김없이 유명 가수들의 공연이 진행되는데 일부 재학생들이 공연 티켓에 웃돈을 얹어서 암표 장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돈벌이 수단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축제 현장, 밀착카메라 정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대학 축제 기간이 한창입니다. 축제를 주관하는 대학 본부와 총학생회마다 외부인 차단에 애쓰고 있습니다. 재학생이 정작 즐기지 못한다는 내부 불만도 나오는 데다 예측한 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각 학교는 재학생임을 검증하는 여러 대책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이 모바일 학생증이나 아니면 티켓을 돈을 주고 팔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취재진도 여기서 티켓을 구해서 아니면 학생증을 구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직접 연락해 보겠습니다. 판매자는 서울 A대학 재학생. 축제 공연장에 입장할 때 학생증과 신분증을 검사하는 학교입니다. 거래 가격은 시세에 따라 2만 원이라고 합니다. 실태 파악을 위한 취재 목적으로 직접 구매를 시도했습니다. 약속한 곳에서 판매자를 만나니 취재진 스마트폰에 모바일 학생증 로그인을 해주고 본인의 신분증과 취재진 신분증을 교환했습니다. 직접 안 가시고 혹시 왜 파시는 거예요? 오늘 안 보고 싶어가지고. 여기 이거 누르면 학번 나오거든요. 학번 혹시 모르니까 외우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취재진은 직접 축제 공연장 입장을 시도했습니다. 학생증 주인 사진과 취재진 얼굴이 다르다 보니 추가로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판매자에게서 미리 받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판매자의 학생증과 신분증으로 입장에 성공했습니다. 곧바로 다시 나와 주최 측의 밀착카메라 취재진임을 밝혔습니다. 막을 수 없는 점에 대해서도 저도 안타깝게 생각은 하지만 추가로 이제 퇴장 조치를 하고 있고 어제도 실제로 그렇게 몇 분 퇴장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내 비대학 축제 입장권을 판다는 사람에게도 접촉해봤습니다. 재학생들에겐 18,500원에 판매된 표인데 가격을 먼저 제시해달라고 하거나 20만 원까지도 가격이 뛴다라고 말합니다. 이번엔 서울시대학 축제 입장권을 판다는 사람도 접촉해봤습니다. 이 대학은 재학생들에게 무료 선착순 예매 방식으로 표를 배포했는데 판매자는 표값으로 웃돈 30만 원을 요구합니다. 이런 가격에 팔아도 팔리는 이유,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학생증을 구하고 있다는 구매 희망자 한 명을 직접 만나 들어봤습니다. 가까운 자리도 티켓팅해서 잡으면은 원가로 20만 원에 갈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솔직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못해도 100만 원 주고 가야 되긴 해요. 한 3만 원, 5만 원 주고 들어가는 거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나. 사실상 불법 행위를 하는 건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사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사서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그저 그만큼 아이돌을 좋아하고 보고 싶으니까? 네, 그렇긴 하죠. 신분증까지 함께 판매한 사람은 공문서 부정행사죄, 구매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 이렇게 신분증과 학생증 그리고 티켓을 거래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사는 것도 파는 것도 근절해야 이 대학생들이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요? 밀착 카메라 정희윤입니다. 이른 여름 더위가 지나고 다시 봄 날씨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오늘 하늘 표정은 잔뜩 흐렸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내일 새벽에는 남부지방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대부분 5에서 10mm 정도 내리다가 내일 오후 사이에 그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더위 걱정은 없겠는데요. 특히 내일은 봄 옷차림이 어울리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1도로 오늘보다 더 선선하겠고요. 올해는 24도까지 오르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강원 산지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 부산 14도로 쌀쌀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와 광주 20도, 대구 17도로 평년보다 2도에서 7도 정도 낮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